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발표되었는데요. 평일에 보통 정부 정책을 발표를 하는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일요일 날 발표가 됐습니다. 9월 7일 날 나온 보도자료는요. 30년까지 서울 수도권 135만 원을 착공한다 라는 주제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상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라고 해놓고 마지막에는 규제책을 또 내놓았습니다. 크게는 5가지 정도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30년까지 서울 수도권에 총 135만 호 주택을 착공할 예정이라는 거, 두 번째는 인허가가 아닌 착공 물량을 기준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노후청사, 유휴부지, 학교용지, 복합개발은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재건축 재개발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공택지와 토지보상 조기화로 사업기간을 단축하겠다는 얘기도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아무래도 이번 정책에 가장 좀 타격이 있을 내용이긴 한데요. 5번째는 규제지역 LTV를 강화하고 또 대출 규제를 보완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조기화를 하겠다는 겁니다. 주된 내용은요, LH가 직접 시행을 하면서 공급을 하겠다는 겁니다. 원래는 공공택지도 민간에 매각을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민간이 아닌 LH가 직접 시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 속도도 빨리 하고 공급 물량도 높이겠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2030년까지 수도권 7.5만 호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거고요. 기존에 이제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을 해서 민간이 전체적으로 진행을 했다고 하면 이제는 LH에서 직접적으로 시행을 하겠다는 의미인데요. 이렇게 바꾼 이유는 민간 같은 경우는 부동산 호황기 때는 많이 공급을 하고 불경기 때는 민간에서 개발 이익이 적기 때문에 계속 공급을 지연시킨다, 이런 의도 때문에 언제든지 경기가 좋든 안 좋든 공급을 해야 되는 시점에 LH가 주도적으로 직접 시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3기 신도시나 이런 곳에 다들 LH가 아닌 민간 브랜드를 원하는데, 이렇게 LH가 직접 시행을 하고 계속 주도를 하고 또 개발 이익까지 환수해서 가져간다고 하면 기다리고 있는 수요자들은 과연 이 정책을 좋아할 것인지 좀 의문이 들고요. 또 LH가 직접 시행을 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좀 빨라질지도 사실상 의문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내용도 추가로 호수를 늘려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것을 재검토를 해서 수도권에 1.5만 호를 공급을 하겠다는 겁니다. 기존에 LH가 소유했던 비주택 용지, 상업시설이나 공공시설, 자정용지 등을 용도를 재검토해서 수도권의 주택으로 1.5만 호를 추가로 제공을 한다는 거고요. 이 부분도 사실상 밑에 보시면은 공공택지 재구조화 제도를 신설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설을 해서 간소화를 해서 가능한 지구부터 추진을 하겠다는 거고요. 이 내용도 공공개발 지구 내에 있는 이 용지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수도권에 2030년도까지 진행 중인 4.6만 호를 조기에 착공한다는 내용입니다. 인허가를 간소를 하고 보상이나 조사 기간들을 단축한다는 겁니다. 기존에도 3기 신도시라던가 다른 신도시들 내용에서도 보면은 이주나 철거 문제들도 있었고요. 또는 생태 환경 규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맹꽁이 이주라던가 이런 것들이 항상 언급이 되고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지침들과 대책을 마련을 해서 빠르게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기사만 조금만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맹꽁이 이주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도를 바꾼다고 해서 이게 과연 우리가 원하는 만큼 또 시간이 빨라질지는 조금 의문인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공공택지의 위치가 어딘지 한번 보겠습니다. 25년 4분기까지 0.5만 호 분양 예정인데요. 기존의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에는 2.7만 호 분양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화면에서 파란색은 3기 신도시를 나타내는 거고요. 초록색은 중소형 공공택지 등을 나타낸 곳입니다. 여기에 서울 남부권에 신규 택지가 있는데요. 서리풀에 2만 호, 과천에 1만 호, 여기 두 군데 같은 경우는 2029년도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서리풀 2만 호, 마곡이나 고덕, 강일 이쪽을 제외하고는 다 서울 외곽에 위치해 있는 곳들입니다. 도심 내에 주택을 공급하는 게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심 내의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얘기도 담겨 있습니다. 도심 내 같은 경우는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재건축을 해서 2.3만 호를 30년까지 제공을 하겠다는 거고요. 강남이나 노원, 강서 등의 주요 입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서 같은 경우는 수서 1단지, 6단지 이런 임대주택을 활용하겠다는 거고요. 가양에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위쪽으로 노원 쪽
쪽에 임대단지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쪽들을 활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제 공공청사나 국유지 복합 개발을 하겠다는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2.8만 호 정도가 되어 있는데 30년까지 제공을 하겠다는 얘기가 담겨 있습니다. 학교용지 복합 개발 얘기도 있는데요. 이것도 3,000호 이상 제공을 하겠다는 거고요. 미사용 학교용지나 폐교 부지를 활용해서 제공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30년까지로 나와 있죠. 또 도심 유휴, 국공유지 활용을 하겠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도봉구의 성대야구장, 송파구 위례의 업무용지, 서초구 한국교육개발원 부지, 강서구청 이전 부지들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철도역 부지도 활용을 하는데요. 창동역이나 원종역, 금천구청역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차량기지 이전 부지 및 폐시설 활용 검토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학 유휴부지 연합기숙사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여러 대학이 함께 사용하는 연합기숙사를 5년간 공급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심 유휴부지라던가 철도역 부지라던가 이런 얘기들은 사실 문재인 정권 때도 나왔던 얘기들인데요. 지금 이미 7, 8년 정도 전에 공급하겠다고 했던 것들도 사실상 지금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30년까지 하겠다는 얘기는 나와 있지만 지금 얘기한 대로 과연 이게 순차적으로 잘 나올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서울 같은 경우는 워낙 노후주택들이 많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정비사업 활성화에 대한 얘기도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도심복합사업 시즌2로 이제 나왔습니다. 공공도심복합 사업으로 5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내비쳤고요. 주요 내용은 용적률을 완화해서 혜택을 주고 절차를 간소화해서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대부분은 공공보다는 민간이 주도하는 사업을 주민들도 하길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공도심복합 사업을 과연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찬성할 것인지도 좀 의문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일기 신도시 정비 개선을 하겠다는 거고요. 지금 일기 신도시도 계속 뭐 이주라던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막히고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진행될지 봐야 될 것 같고요. 기존에 뭐 상가 쪼개기 방지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작년에 다 얘기했던 부분을 또 추가로 언급을 해놨습니다. 빈집 소규모 정비 확대를 하겠다. 정비사업 제도를 전면 개편을 해서 절차 사업기간을 3년간 단축하겠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전보다 사실 절차들을 지금 신속통합기획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절차들을 지금 단축을 하고 있음에도 사실상 입주까지는 공급까지는 기간이 많이 걸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들도 지금 개편을 하고는 있지만 당장의 공급까지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민간 주택 공급을 또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큰 틀에서는 인허가 절차를 통합을 해서 이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해주겠다는 내용이고요. 기부채나 상한 도입이라던가 소음 기준, 그 다음에 학교용지 부담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완화하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금 지원으로는 임대 전환형 PF 보증을 신설해서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또 신속 공급 모델을 통해서 신축 매입 임대로 14만 호를 짓겠다는 거고요. 여기도 보시면은 30년도까지로 되어 있죠. 이 모든 공급들이 지금 다 30년까지 짓겠다는 계획만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또 비아파트 활용을 확대하겠다고 하는데요. 공실 상가나 사무실, 생숙, 용도 변경을 지원하겠다는 거고요. 근데 과연 이런 비아파트 활용 확대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주택 공급에 큰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비아파트에 기금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도 담겨 있는데요. 이것도 우리가 원하는 주택 공급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내용입니다. 공급에 대한 이야기들은 대부분 30년도까지 짓겠다는 이런 얘기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4번에는요.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 확립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이걸 조금 읽어보면은요. 부동산 시장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불법 이상 거래나 편법 자금 조달을 차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서 부동산 시장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합니다.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라고 해놓고 부동산 시장 수요에 대한 억제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조직을 신설하겠다고 합니다. 부동산 범죄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조사 수사 관련 조직을 신설하겠다는 거고요. 국토부나 금융위나 또 국세청, 경찰청, 금감원 등이 참여를 해서 합동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허위 매물이나 가격 조작, 부동산 시장을 교란행위하는 것에 대해서 막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래 신고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공인중개사 신고할 때 증빙을 의무화합니다. 계약서, 계약금 입금 자료 제출 필수로 하고요. 그 다음에 뭐 가격이 조작된 거 아닌지 이런 것들을 강하게 조사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실 이렇게 조치를 하는 거는 공인중개사라던가 또는 일부의 사람들이 가격을 띄운다던가 다운 계약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조작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것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라 수요가 많기 때문에 거래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또 사람들의 심리가 그만큼 기다려도 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거래가 계속 일어나면서 가격이 오르는 것인데요. 이렇게 이제 일부 때문에 가격이 오른다 생각을 하고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은 자금 출처 및 세무조사를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고가주택을 집중 조사한다고 하는데요. 20억 이상인 아파트들 또는 법인 유용 의심 거래라던가 예를 들어서 법인 자금을 이용을 한다던가 또는 가족 간의 증여라던가 차입 이런 부분들을 강화해서 조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20억 이상인 아파트들에 대해서 강도 높게 조사를 하겠다는 의미이고요. 20억 아래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렇게 큰 변화는 없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굉장히 좀 부담스럽기는 하죠. 그 다음에 실거주 의무도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요. 수도권 이제 과열 지구까지 기획조사 범위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실거주 의무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전이도 있고 나중에 비과세 받을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미 좀 타이트하게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나온 얘기 때문에 바뀐다기보다는 기존의 제도를 강화해서 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자금조달계획서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하는데요. 기존에는 대출이라던가 금융자산, 차입금, 보증금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하면 이제는 그 종류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재하도록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계약금 입금증이라던가 증빙자료들을 의무화해서 내도록 하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아마도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는 기존에 했던 것들도 부동산 거래 제대로 한 게 맞는지 아마 조사가 추가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제출 의무를 확대하겠다고 하는데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도 자금조달계획서나 증빙서류를 의무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같은 경우는 재건축이나 뭐 재개발 이슈 지역 외에는 대부분이 지금 뭐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이렇게 고가 아파트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 이렇게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크게는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5번째는 주택시장 수요 관리를 내실화 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원래는 대출 규제에 따로 나왔어야 되는 부분인데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공급을 하겠다는 얘기가 있지만 뒷부분에는 수요를 억제하는 규제책을 함께 넣은 내용인 거죠. 지금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대출 규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많이 좀 걱정을 하시고 이 내용을 기다렸다가 집을 매수해야겠다는 분들도 많았었는데요. 첫 번째는 규제지역 LTV를 강화를 하는 겁니다. 기존에는 무주택 또 처분 조건인 1주택자인 경우에는 규제지역의 대출이 LTV 50%까지 나왔었는데요. 이제는 40%로 하향을 한다고 합니다. 비규제 지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70% 유지를 하고요. 25년 9월 8일에 시행을 합니다. 아마도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일요일날 9월 7일 시점에 발표를 한 것은 그 사이에 또 계약서를 쓰거나 이런 조치가 없도록 9월 8일에 대출 관련 규제를 즉각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일요일까지 기다렸다가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규제지역뿐만 아니라 627 대출 규제로 인해서 대출이 6억 원으로 제한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규제지역 내에서 12억 원 이상인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50%에서 40%로 낮추더라도 대출 받을 수 있는 한도는 6억 동일하기 때문에 크게 바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규제지역 내에서도 12억 이하인 아파트들도 일부 있죠. 그런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조금 더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규제 자체가 양극화가 너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고가주택을 타겟을 둔 것 같지만 실제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12억 원 이하의 아파트를 사는 사람들이 50%에서 40%로 줄어든다고 하면 한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타격을 아마 받게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주택 매매 사업자, 임대 사업자 대출을 제한을 합니다. 사실 주택 매매 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는요. 지금 임대를 공급하거나 또는 매매업을 하거나 하시는 분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의 규제에서는 크게 건드리지 않는 부분인데요. 이번에는 아예 매매 임대사업자 대출도 제한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규제지역 같은 경우는 30%까지 매매사업자, 임대사업자 대출이 가능했었고요. 비규제지역 같은 경우도 60%까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규제지역과 수도권 지역은 전부 다 0%로 바뀌게 되고요. 지방만 60%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이제 영향을 받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요. 경매로 낙찰을 받아서 매매사업자로 대출 받으려고 했던 분들이 타격을 입을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사실 일반 매매를 매매사업자로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하는데요. 경매로 사는 부분들은 많았었는데 경매로 하는 것까지도 이제 막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1주택자 이상, 1주택, 2주택자인 사람이 매매사업자로 대출을 받는 것을 금지를 하고요. 경매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실거주할 사람들만 집을 사라, 대출을 받아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도 2025년 9월 8일에 바로 시행이 됩니다. 다만 예외로 임대 공급이라던가 주택 임대 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 보증금을 내주는 대출인 경우에는 예외로 둔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취득할 때 매매 사업자, 임대 사업자 대출이 묶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전세 대출 한도를 일원화한다고 합니다. 1주택자가 전세 대출을 받을 때 이제 보증을 받으려고 하면 2억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보증 3사별로 1주택자 보증 한도가 달랐습니다. 서울보증보험 같은 경우에는 3억 원, 주택금융공사 같은 경우는 2.2억 원,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 같은 경우는 2억 원이었는데요. 그래서 보증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보증 한도가 높은 곳으로 첫 번째로 몰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전부 하향해서 적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도 25년 9월 8일에 바로 시행을 하는 거고요. 이 말은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전세 대출도 많이 받지 마라, 이런 의미입니다. 자, 네 번째는 고액 주담대의 출연료율을 차등 적용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대출을 받을 때 금융기관도 대출을 해줬는데 상환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보증기금에 주택신용보증 출연료율을 내면서 이제 보증을 받는데요. 기존에는 동일하게 출연료율이 똑같았다고 하면 이제는 주담대 금액에 따라서 차등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담대 금액을 많이 해주면 해줄수록 보증료율을 높인다는 거죠. 이렇게 높이는 이유는 금융기관 자체적으로 전세 대출을 많이 해주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보증료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전세 대출을 해줄 때도 깐깐하게 심사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뜬금없이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권자를 확대를 하겠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허가구역이 동일시나 도 내인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지정권자였고요. 허가구역이 시도에 걸쳐 있거나 또는 공공개발 사업인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주택시장 과열 우려가 있는, 투기 성행 우려가 있는 경우에 국토부 장관이 빠르게 지정할 수 있도록 이 지정권자를 국토부 장관으로 확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도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게 바뀐다는 거죠. 지금 당장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신설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시장이 멈추지 않고 계속 상승하는 게 보인다라고 하면은요, 지금 걸려있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뿐만 아니라 그 외 지역들 있죠. 그런 지역들까지 빠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을 수 있다는 걸 암시를 합니다. 이렇게 바꾼 이유가 있겠죠.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좀 반대하는 입장인데요. 국토부에서는, 정부에서는 조금 더 빠르게 조치할 수 있도록 국토부 장관이 진두지휘를 할 수 있게 바꿨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된 대출 규제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규제 지역 LTV 40%로 낮춘다고 해도 고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큰 타격이 없고요.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변화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서울 같은 경우에 강남 다음으로 이제 오르고 있는 지역들까지는 규제 지역이나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묶이지 않았는데요. 규제 지역으로 묶기만 하면 한도가 50%에서 40%로 낮춰지는데, 강남보다는 다른 지역을 지금 매수를 염두에 두시는 분들은 아직 대출 규제가 큰 타격이 없을 때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공급이라던가 대출이 시장을 잠재울 수 있을 만큼의 파급력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지만 변화가 없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매수세는 들썩일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저의 결론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요,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었지만 사실상 주택 공급은 30년까지 기다리라는 그런 시그널만 보였다라고 보이고요. 공급이 그만큼 30년까지 공백 기간을 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좀 기다려달라, 대출 규제를 하면서 집을 사지 말아라 라는 정부의 의미가 담긴 그런 대책으로 보입니다. 아주 큰 파급력은 없을 것 같고요. 기다리시던 분들은 참고하셔가지고 실수요자분들이라고 하면 이 공백 기간을 활용을 해서 내 집 마련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강남 여유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